어느 날 아침, 이 씨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의자에 앉아 마치 길 잃은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씨는 손주를 안고 나갔습니다. 두 젊은이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사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모님 댁에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이 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방문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소녀는 모자와 가면,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씨와 최 씨는 소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헐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너니? 최 씨의 눈이 동공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1년 동안 집에 안 계셨잖아요. 아, 홍수피의 부모님과 함께 지낸 날들을 세어보면 1년이 몇 일이나 됐죠? 제가 죽으면 오늘이 제 일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며칠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준우랑 유미 씨 자식인가요? 이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거듭 물었다. 바로 당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온 가족과 부모님이 당신을 찾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모두 당신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 선생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지연이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 널 낳아주셔서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해. 그리고 내 아버지. 넌 항상 자식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 그리고 며느리도 항상 존경하고 사랑했지. 내 어머니는 널 친자식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 눈에는 내가 그저 더럽고 천한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실종되면 어머니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갑자기 최 여사가 소리쳤다. 할 말 다 했어? 내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 없어. 그리고 내 집안일은 관심 없어.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 말 다 했으면 나가.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은 안 받아. 이때 지연과 함께 있던 젊은 남자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찾으러 왔어. 그 후에 몇 가지를 알아내서 명확히 하고 싶어. 다 끝내면 바로 나가도 되냐고 물어볼게. 최 여사는 일어서서 문을 가리켰다. 너희 모두 길을 잃으렴. 너희 무덤을 파서 알아내렴.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갔다. 뒤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고 민준과 지연 앞에 침을 한 모금 뱉었다. 사랑에 실패해서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미쳤기에 너희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가 왜 아직 살아있고 더 건강한 몸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보다 더 풍만해 보였다. 아이를 낳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혹시 그 남자들이 그를 죽이지 않은 걸까? 그날 그녀는 차에 앉아 그 남자들이 하는 짓을 목격했다. 마취제에 취한 지연을 차에 끌고 간 두 남자가 차를 몰고 떠났다. 다른 남자는 예정대로 지연의 차를 강둑에 버려두었다. 이번 일로 세 사람은 6억 원을 잃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통통한 몸으로 돌아온 걸까?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 여자는 내가 그녀를 죽이려고 고용한 세 남자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요? 황 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꾸중을 들었다. 아내는 황 씨 앞에 펜과 이혼 서류를 내던지며 서명하고 애인과 함께 가라고 말했다. 딸 잘 키웠잖아. 아버지처럼 딸처럼 둘 다 망했어.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미칠 지경이었다.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 두고 온 2달 된 손녀가 걱정되었다. 최 씨를 속여 도자기 가게를 헐값에 팔아넘긴 탓이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수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최 씨는 독일로 가고 싶어 안달이 난 나머지 오랜 세월 공들여 일궈온 도자기 가게를 팔기로 했다. 민준과 지연이 떠나자 이 씨는 민준이 건넨 물건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남자에게 눈물은 흔치 않은데 오늘은 그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도 더 전에 그가 정성껏 만든 청동 반지. 그는 그것을 윤을 내어 비둘기 한 쌍을 새긴 반지를 만들었다. 선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유품이었다. 어느 날 밤 정원에서 달을 함께 바라보던 은지라는 소녀는 연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
그때 이 씨는 자신이 수없이 닦은 반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32년의 이별 끝에 31살 아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청년은 바로 그녀와의 친아들이었다. 그런데 왜 지연과 함께 그를 만나러 이곳으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시작도 끝도 없이 혼란스러웠다. 지연이 3개월 된 손녀를 낳았다는 사실도 방금 알게 되었는데 그 손녀가 바로 준우의 아이였다.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눈물을 닦은 다음 팔에 안긴 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주변에 아무것도 견뎌낼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걸까? 최 씨는 미쳐 날뛰며 준우에게 아이를 안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 DNA 검사 결과 아이는 자신의 손자가 아니었다. 모든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아들과 함께 황씨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며 그녀는 아들과 함께 아이를 당신 가족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이는 내 손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황 씨는 반응할 틈도 없이 황 씨를 내버려 두고 그는 언젠가 은지네 집에 가서 은지와 은지 엄마에게 사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마치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최할머니 집을 나선 민주는 지연을 데리고 나룻배에 올라 강을 건넜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멍하니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오늘은 딸의 일주기였고 두 사람은 딸을 위해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서서 할머니 보세요 라고 외쳤다. 김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눈썹을 찡그리며 돌아섰다. 내 딸 지연아, 할아버지, 내 딸이 돌아왔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앞으로 달려나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비오듯 울었다. 그녀는 딸을 놓지 않으려고 마치 딸이 다시 그녀에게서 빠져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듯 꽉 껴안았다. 그리고 그렇게 딸과 함께 있는 젊은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딸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녀는 활짝 웃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그녀는 딸을 계속 바라보았다. 몸은 전보다 더 통통해졌지만 그 눈과 입은 분명했다. 그녀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멈추고 어깨에 그리고 팔에 닿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말했다. 알아요. 제 딸은 순종적이고 효도심이 강해서 부모님을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뭘 하셨어요? 왜 부모님을 뵙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그제야 박 씨는 돌아서서 그 청년에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따님을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김 씨와 김 씨의 어머니도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연 씨가 부모님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 김 씨는 갑자기 감탄했다. 세상에, 우리 가족은 정말 복이 많아요. 저희 딸을 살려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손녀딸은 어디 있어요? 왜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꼬마 서연이는 은지 할머니 댁에 있어. 다 끝나면 할머니 댁으로 데려다 줄게. 그녀의 입은 웃음과 울음을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갔다.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야 박 여사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미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2번이나 구해줬어요.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 제 목숨을 바치겠어요. 엄마 아빠. 박 여사는 다시 웃고 울었습니다. 평생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가 있다는 사실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제 딸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지연이와 지연이 엄마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어쨌든 서연이는 제 핏줄이잖아요. 운명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2달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민준과 지연의 결혼식은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씨는 최 씨와 이혼하고 호화로운 집을 떠나 은지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연은 최 씨가 자신을 죽이려고 누군가를 고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나 돌멩이, 무생물이 아닌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크고 차가운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준우와 예리는 집을 뒤졌고 가끔씩 돌아와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에게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부수다 보면 결국 바닥날 것이 뻔했습니다. 법이 그녀의 죄를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양심의 가책은 평생 그녀를 괴롭힐 것이었습니다.